오늘도 투자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관련된 소식들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 일단 달러 인덱스가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증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반등을 해줘야만 그 무시무시한 프랙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데 이대로 떨어져 버리게 된다면은 2008년도가 반복되게 되면서 앞으로 엄청난 지속적인 하락이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16,000달러를 내주고 말았죠. 15,969달러, 이더리움은 1,100달러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망할 놈의 해커가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팔아 제끼고 있습니다. 일단 15,000개씩 이더리움을 12개 주소에 나눠가지고 이를 렌BTC로 바꾸는가 하면 이를 다시 비트코인으로 바꾸면서 7,27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상하게도 해커가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을 던지거나 대량의 훔친 암호화폐들을 움직일 때마다 코인베이스에서 수수께끼의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대량의 이더리움을 동시에 던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우연일까? 반등을 하려고 했었던 비트코인의 허리춤을 잡아치면서 다시 한번 하락으로 이끌고 있는 해커. 아직도 이 녀석의 정체가 바하마 정부인지 정말로 해커인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해커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은 마치 모든 것을 진즉에 계획을 해놓고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마저 하게 됩니다. 해커가 들고 있는 전체적인 물량을 소진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때까지 시장이 얼마나 잘 버틸 수 있을 것인지 여러가지로 모든 사람들을 더욱더 지치고 답답하게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FTX 관련된 업데이트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번주 통계에서도 나왔었다시피 FTX 거래소를 가장 많이 활용했었던 국가의 국민들 같은 경우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등을 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누가 더 많이 접속했느냐가 차이가 나는데요. 대부분에서 한국과 일본이 1, 2등을 다투곤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일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한국과는 달리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대략적으로 한국 내에 FTX 사용자가 2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2만 명은 이 돈을 다 날릴 판인데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FTX 일본 법인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일본 사용자들의 자산들 같은 경우는 일본 법률 및 규제에 의거해가지고 FTX 재팬이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FTX 재팬 같은 경우는 FTX에 비해가지고 재무상태가 양호한 편인데다가 FTX 사태가 발발하자마자 일본 금융청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일본 고객 보호 조치를 걸어둠으로써 해당 자금들은 하드월렛에 따로 떼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FTX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일본 법인인 FTX 재팬을 매각 대상에 포함시켰다 할지라도 일본 금융청의 사전 조치에 따라서 고객들의 자금은 안전한 상황. 따라서 일본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예치한 현금이나 암호화폐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숨을 돌리고 있겠죠. 다른 나라의 FTX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인데 거기다가 채무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맡겨뒀던 돈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받게 된다 할지라도 최소 몇 년부터 몇십 년까지 걸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마운트 곡스 보십시오. 아직도 보상 못 받고 있죠. 힘든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샘 뱅크만에 이어서 그 뒤처리를 하고 있는 유명 새로운 CEO 같은 경우는 시간당 임금이 1,300달러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또 돈을 버는 놈이 있다는 게 신기하죠.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블룸버그에 따르면 샘 뱅크만이가 다음 달에 미국 상원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미국으로 온다라는 것이겠죠.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태연자약하게 게임이나 쳐하고 있다가 미국으로 유유히 들어와가지고 상원 의원들 모임에 참석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당연히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뒷배가 누구겠습니까? 조 바이든이 본인이 선거운동할 때 조지 소로스 다음으로 돈을 가장 많이 낸 것이 샘 뱅크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샘 뱅크만 어머니가 또 조 바이든의 선거운동 캠프 매니저. 당연히 샘 뱅크만을 내치지 않겠죠. 조 바이든은 뻔뻔하게 돈을 그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하면서 FTX 붕괴에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규제가
반드시 G20 국가들을 포함한 국제적으로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낀다라면 그 받은 돈 피해자들을 위해서 뱉어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근데 일단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들부터 못 뱉겠다라고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죠. 지금 보고 계시는 오른쪽 이 사람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맥신 워터스, 뽀글이 샘 뱅크만에게 키스리를 날리기도 했었던 이 사람이 FTX 관련 하원 청문회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주관을 하게 될 것인데 후원금 받은 거는 절대로 돌려줄 생각이 없다. 나중에 여론이 싸늘해지면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내 호주머니에 들어왔으니까 출처가 어찌됐든 간에 내 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피해자들만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 자, 이런 식으로 FTX처럼 거래소가 난리가 나가지고 사라진 비트코인 숫자, 빼앗겨버린 비트코인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합니다. 무려 119만 5천 개나 된다라고 하는데 거래소별로 보게 되면은 당연히 마운트곡스가 제일 많죠. 65만 개. 그 다음에 비트코인 ICA 6만 1000개, 빗플로어 거래소 2만 4000개, 비트스탬프 19,000개, 비트파이넥스 해킹 때 또 12만 개가 털렸었고 최근에 셀시우스 전세계 고객들의 자산 비트코인 10만 5천 개를 또 꿀꺽 했습니다. 보이저 디지털 같은 경우는 10,000개, 블록파이는 3만 개, FTX는 이번에 7만 개 정도를 꿀꺽 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들이 겹치게 되자 너도 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 지갑을 만들어가지고 비트코인을 보관을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암호화폐 지갑 회사들에서도 행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더 끌어모으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드웨어 월렛 지갑 회사 중에 대표적인 레저 같은 경우는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행사 기간 동안에 나노레저 X를 산 사람들에게는 $30 상당의 비트코인을, 나노레저 S 플러스를 산 사람들에게는 $20 상당의 비트코인을 증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내 지갑이죠. 디센트 월렛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달 말까지 디센트 및 테주스 연동 기념으로다가 행사 기간 동안에 디센트 월렛을 구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테주스 코인 10개를 지급합니다. 평소에 암호화폐 지갑을 사고 싶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할 때 구매를 하시면 되겠죠. 구매를 하실 때 제 링크를 사용해 주시면 저에게도 도움이 됩니다만은 이런 시기에 광고를 하고 싶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굳이 제 링크를 사용하지 말고 이 해당 사이트를 들어가셔가지고 직접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주에 가장 크게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제네시스 트레이딩입니다. 과연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까지 10억 달러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제네시스 트레이딩에 관련된 여러가지 설들이 돌게 되면서 의견들과 논란들이 분분한데요. 일단 월가의 투자은행인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파산 신청을 할지라도 또 다른 자회사인 그레이스케일의 GBTC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다. 결국 제네시스가 유동성 조달에 실패하고 파산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채권자들이 GBTC를 건들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 반면에 이러한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크립토 인플루언서 중에 앤드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디지털 커런시가 오히려 더 위기에 빠졌다. 공개되지 않은 약속어음을 통해서 자회사에게 오히려 11억 달러 상당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10억 달러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거부가 됐는지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죽으면은 디지털 커런시 그룹도 같이 죽는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레이스케일도 무사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GBTC에 보관된 비트코인이 전부 다 시장으로 나오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루머입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직도 왜 베리 실버트는 잠잠한 것인가?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홈페이지를 가보시면은 어바웃 페이지에 CEO 등등의 소개가 나와 있었는데 그 페이지가 이제는 사라졌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베리 실버트 살아 있습니까? 한편 그레이스케일의 GBTC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45%까지 올라갔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더욱더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커지게 되지 않을까. 여러가지로 힘든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다행인 소식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이제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준비금이라든지 그것을 증거하는 것을 거부했죠. 근데 대신에 코인베이스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레이스케일의 GBTC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는데 우리 손에 지금 63만 5천 개의 비트코인이 들려있다. 이것이 GBTC 것이다 라고 확인을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나마 다행인 소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어서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채굴자들 같은 경우는 지난 7년 이래로 가장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팔아 제끼고 있었다고 하는데 지난 3주 동안의 판매량이 무려 400%나 증가했다라고 찰스 에드워즈는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더욱더 많은 채굴자들이 파산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 생태계에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비트코인 관련된 거래소, 채굴자, 상품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홀더들도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전체 주도 중에 50% 이상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인데요. 정확히는 51% 정도가 지금 현재 물렸다, 강제 존버 중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의 상당수가, 즉 절반이 넘는 숫자가 손해를 보는 지경까지 이뤘을 때 그 자리가 바닥이 되었었던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인투더블록의 분석가에 의하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장의 약세 모멘텀은 과도한 수준이다. 과거 비트코인 약세장 같은 경우 전체 주세의 절반 이상이 적자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종료됐었다, 바닥을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투더블록 분석가에 이어서 분석가 벤자민 코엔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온체인 지표 손익상태 비트코인 비율을 봤을 때 비트코인이 역사적으로 바닥을 가리키고 있다. 해당 지표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반복이 됨과 동시에 과거에 정확하게 바닥을 짚어냈었다. 지금 또다시 그 바닥이 반복되려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00, $12,000를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과연 순순히 그 자리까지 내려갈 것인가? 그 반면에 비트코인을 최근에 구매한 단기 보유자들이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손절과 함께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된다라고 크립토코안트의 기고자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개미들 지금 손절 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무서워가지고 더 떨어진다. 분명히 이러한 심리 상태 같은 경우는 바닥에 가까운 것 같긴 합니다. 채굴자들 봐도 그렇고. 자, 그런데 어디가 바닥이라고 함부로 속단할 수는 없는 상황. 비트코인은 최근까지 고점으로부터 77%가량 하락했습니다. 보통 80% 정도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바닥에 가까워져 간다라고 믿고 싶네요. 그렇게 믿고 싶고.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일단 단기적으로 저번 주에 CME 갭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16,530달러의 갭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지속적인 하락 나오기 전에 저 갭을 먼저 메꾸지 않겠느냐. 비트코인이 하락할지언정 그렇게 단순하게 떨어지기만 할까? 아니다, 한번 꽈가지고 16,500달러 올라가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희망 심어주고 크게 떨굴 것이다 라는 예측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16,000달러 아래.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숏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은 순순하게 내려가 줄 것인가, 아니면은 한번 확 꼬면서 숏 뚝배기 한번 시원하게 날리고 그 후에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인가.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 보니까 볼륨도 좀 나와주면서 당분간은 횡보를 하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 전에 흔들기 들어가게 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었고, 그 다음에 매크로 CRG 분석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일봉 마감을 15,918달러 아래서 해버린다, 그러면은 엄청난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봉 마감 전까지 비트코인이 가격을 16,000달러 위로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군바 분석가는 이야기를 앞만 봐도 비트코인 12,000달러까지 떨어질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바로 내려가느냐 아니면 한번 털고 가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과연 세력들의 판단은, 한편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번 최저점은 300에서 400달러가 될 수 있다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무시무시합니다. 울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자, 근데 또 소설을 한번 써보자면은 모든 사람들이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 자리까지 갈까? 가게 된다 할지라도 아래로 더 훅 떨구거나 아니면 위에서 말아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말해서 이 12,000에서 14,000달러 사이에서 아가리들을 쩍쩍 벌리고 있는데
순순히 먹이를 내줄까? 바로 직전에 틀어가지고 올리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12,000달러, 10,000달러 아래로 훅 내려버리게 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예상하는 대로 가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머리 아픈 비트코인. 아, 너 때문에 머리 빠진다 임마. 자, 다음으로 기타 소식들 몇 가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갑자기 비탈리기가 트윗을 통해 가지고 조만간에 중요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내가 그 소문을 들었다. 이런 소문들이 나를 쿨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구라였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다가 루머를 퍼뜨리니까 내가 이들을 한번 꼬집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저스틴 선의 엉덩이를 한번 내가 꼬집어봤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행히 비탈릭발 중요 발표는 없다. 다음으로는 바이낸스 CEO가 이야기합니다. 인도는 도저히 상종을 할 수가 없는 나라다. 코인 거래소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인도 같은 경우는 양아치 같은 놈들이 암호화폐 소득세 30% 외에 거래를 할 때마다 원천 징수세를 또 1%씩 부과를 하고 있으며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기업들한테까지 과세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가 더러워서 인도에서 사업 안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도 그전부터 계속해가지고 암호화폐를 때려잡으려고 했었는데 실패를 해왔었죠. 국민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의 말을 듣지 않고 암호화폐 투자를 이어가게 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으로는 좀 긍정적인 소식들도 있습니다. 젊은 버핏이라 불리는 빌 에크먼. 과거에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모습을 보여왔었는데요. 지금은 그 마음이 좀 바뀌어가지고 소액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는 말하기를 헬륨 등 몇 가지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접한 뒤에 암호화폐가 지금까지는 만들 수 없었던 유용한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한다고 믿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영국의 헤지펀드 맨그룹, 세계 3대 헤지펀드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올해 말에 크립토 헤지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상황은 안 좋지만은 계속해서 들어오는 기관들도 있다. 그리고 블랙락이라든지 이러한 대규모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을 선언하고 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닷컴 버블 때 증시 폭락하고 나서 유명 기술주들, 일반인들은 겁주면서 못사게 막아놓고 뒤로는 몽땅 긁어 모아가지고 다시 들어올리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발생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절보다는 잘 버틴 다음에 바닥에서 오히려 죽는 그런 전략이 낫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투자에 대한 조언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JP모건, 암호화폐는 전부 다 폰지 사기다 라고 욕을 하면서 본인들은 암호화폐 지갑 상표를 출원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암호화폐 이체 및 교환, 암호화폐 결제 처리, 가상예금 계좌 등 금융 서비스가 포함된다라고 하네요. 앞에서는 겁주고 뒤로는 딴짓하는 얍삽한 모습들을 여과 없이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티그룹이 디센트럴랜드 마나의 메타버스에 디지털 웰스 센터를 구축한다 라는 소식을 끝으로 영상이 길어졌기 때문에 바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그래 토마토 머리 빠지지 말아라 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좋아요 및 댓글 남겨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